지난 이야기, 북쪽 세력과 동맹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용해 마침내 천하인으로 떠오른 히데요시. 일본은 태평성대를 이룩할 수 있을까? 여기서만큼은 감정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겁니까? 맞아요. 그게 지금 일본 학자들도 설이 비일비재해요. 제일 유력한 거는 결국 상업과 무역을 하면 결국 시장의 증대인데, 중국이라는 시장은 유럽 사람들도 탐내는 큰 시장이었는데 네. 문제는 명나라가 철저한 쇄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서 중국을 먹는다기보다는 개방을 시키자는 압박을 생각을 하죠.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대였지. 그렇죠. 결국 조선도 막아냈잖아요. 히데요시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오, 아들하고 동생이 연속으로 죽어요. 오, 후세가 없죠.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히데요시로서는 후계자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 누나의 아들입니다. 하시바 히데구치에게 약속을 하죠. 이제 관백의 자리를 물려주고 어허. 자신은 이제 태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맨 처음 전국시대 때 했던 원인의 난, 네. 응인의 난 2탄이 시작돼요. 왜요? 전국시대 통일전쟁, 운명의 종착점 세 번째 이야기. 사실 어느 정도는 다 규제를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다들 좀 먹고 살만한 거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잃었잖아요. 네? 근데 히데요시의 후실 요도도노, 요도김이 덜컥 아들을 또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구나. 더군다나 이 요도김이란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파란만장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관백의 자리를 물려줘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이게요, 모든 역사상 통틀어서 이렇게 사사사사삭 올라오는 게 바로 첩외할 때. 그렇죠. 무서워. 단박에 이 히데구치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그렇죠. 히데요시 입장에서도 그렇죠. 아이고 내 아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족하고 뭐고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전국시대 시작부터 들었는데 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반란을 획책하는구나 라는 명목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 히데츠쿠한테 강제로 할복을 시킵니다. 어머, 와. 무슨 죄예요? 그뿐 아니라 가족들도 거의 다 몰살시켜요. 어린애까지. 와. 그럼 이쯤 되면은 요도도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도도노 입장에서는 정말 이 노부나가 가문과 히데요시 가문의 역전인데, 노부나가 집안이 히데요시가 집권하거나,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들들도 다 네. 죽거나 이용당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노부나가의 누이 동생이었던 오이치가 딸 셋을 낳아요. 큰 딸이 요도도노예요. 그러니까 오이치는 남편 2번 결혼했다가 남편 다 남편하고 할복하고 같이. 자살했고, 딸 셋이 남았는데 큰 딸이 요도도노예요. 요도도노는 이제 히데요시의 첩이 되고, 딸들만 보냈을 때 그 딸들. 첩이 되고, 오이치가 우리 원래 미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요도도노가 제일 미인이었대 또. 그래서 히데요시가 낼름 차지했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셋째 딸이었던 에요는 노부가스의 처음에 가신하고 결혼을 해요. 네. 그런데 히데요시와 이에야스가 지난번에 대결했잖아요. 그랬더니 히데요시가 자기 여동생하고 이에야스를 결혼시켰을 뿐만 아니라 에이오를 강제 이혼시켜가지고 히데요시의 조카랑 결혼시켜요 또. 야, 여기는 이혼을 아주 쉽게 그냥. 네. 왜냐면 그때 이제 노부나가 집안하고 또 싸웠어요. 그쪽하고 또 동맹을 해야 되니까. 자기 여동생은 이에야스 가문하고 결혼시키고 이쪽은 자기 조카랑 결혼시킨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임진왜란에 참전했다가 병사에 아이고. 죽어요. 그러자 이제 남은 건 이에야스잖아요. 네. 이때 노부나가 지금 거의 끝났거든. 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셋째 아들한테 또 결혼을 시켜요. 근데 실제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첫째 아들은 노부나가한테 죽었고, 네. 둘째는 좀 문제있고 그래서 셋째가 나중에 후계자가 돼요. 네. 그럼 에이오가 셋째 아들과 그렇죠. 셋째 혼인을 아들이면서 하는 건가요? 사실상 이에야스의 후계자였던 도쿠가와 히데타타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때 낳은 아들 이에미스가 나중에 또 3대 쇼군이 돼요. 그나마 에요는 남편이지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요.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쭉 들어보면 결국은 진짜 동맹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결혼했다가 안 되겠으면 이혼시켜서 이쪽 결혼시키고. 그러니까요. 일종의 사실- 수단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그게 가족만 불행해져요. 그럼 아까 요도도노가 덜컥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리인가요?
첫 아들은 낳았다 금방 죽고 두 번째 두 번째 아들이 히데요리가 히데요리. 나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1598년 8월 18일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되죠. 또 죽을 때 그때 아들이 어리잖아요. 네. 도쿠가와 이에스를 불러요. 어? 도쿠가와 이에스를 불러서 네. 도쿠가와 이에스한테 내 아들의 안위를 당신이 좀 책임져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또 이유가 있었죠. 아까 에요가 도쿠가와의 아들하고 결혼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 부부가 낳은 딸이 있어요. 세니메라고. 그 딸을 히데요리랑 결혼시켰어요. 이놈의 가족사? 아무튼 그래서 이 근친이면서 정략 결혼의 결정판이 세니메하고 히데요리. 히데요리의 결혼이에요. 결국 히데요시, 노부나가, 도쿠가와 집안 셋이 엉키고 엉켜서 지금 3대째 동맹이 온 거죠. 그리고 이에야스를 불러서 제발 히데요리를 뭐 말로는 거의 뭐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다는데 내가 믿을 건 이에야스 공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뭐 그리고 뭐 각서를 써라 뭐 지장 찍어라 뭐 별짓을 다 했다는데 얼마든지 해주지.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해주지. 옆에 증인들도 있고 막 에이, 그 정도였으면 아이고. 오랜만에 모십니다. 이에야스 오셨어요. 에이. 아이 지장이 문제. 손가락도 나는 한 마디 정도는 내가 양보했어. 아 약속하지 그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히데요리 중심으로 통치가 원만하게 흘러갈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도쿠가와가 힘을 실어주고 그랬으니까. 그럴 리도 있겠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임진왜란의 후유증이 일본에 덮쳐요. 아. 특히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사람들, 가토 기요마사를 비롯한 여러 임진왜란 참전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왜? 딴 애들 나가서 안 싸우는데 우리만 가서 죽도록 싸우고. 돌아와 보니까 뭐 여기 만신창이 돼 있고. 그러니까 불만이 팽배해요. 더군다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 이 이시다 미츠나리가 당시에는 유력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신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시다 미츠나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재수 없는 행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그거 가서 싸웠으면 싸웠지 뭐 여기 와서 뭐 또 생색을 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다독이지는 못할전정 핀잔을 주는. 그다음에 그래요. 이 사람도 가서 싸웠거든요. 아. 나도 가서 싸웠었거든. 근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시다 미스나리가 오미 출신이에요. 아 오미. 예, 이 또 오와리와 오미. 원래 아자이의 땅이 네네네. 오미였잖아요. 히데요시가 이제 패권을 쥐니까 이제 전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통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상인 집단을 대거 등용하는데 이때 오미 출신들의 경제 관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 관료라는 층이 만들어진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시다 미츠나리 같은 경우가 관료라기보다는 영주처럼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근데 기존의 영주라는 건 다 말 타고 싸운 애들이거든요.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실권을 잡기 시작하니까 경제 관료 담당했던 오미하고 역전의 용사였던 오와리파가 갈려버려요. 더욱이 히데요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네네는 오와리 출신이고 히데요리는 엄마 또 오미 출신이야. 이러니까 이게 또 갈려요. 그래서 오미와 오와리파, 경제 관료와 무장파 이렇게 막 갈리면서 편가르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 상황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데요시 사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250만 석의 영지를 가는 이른바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이러한 분열을 보고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저 분열이 폭발할 때까지 한 번만 기다리면 되겠다. 또 기다려. 왜냐하면 이제 봉건제는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당시 영주들 입장에서는 상인 출신과 무장 출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체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히데요리의 측근들은 다 상인 출신들 같잖아요. 그런데 이에야스는 정통 무장 출신들 아니에요. 그죠. 그쪽으로 막 붙는 거예요. 아. 히데요시의 부하들 중에서도 분명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른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마에다 토시이에라는 사람이었는데 사사건건 딴지를 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 누구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면 야, 그거 죽으니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참을까 말까 하는 그 와중에 1599년에 딴지를 걸던 마에다 토시이에가 병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야스는 참으면 다 뭔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 진짜로요. 제가 이거 일본 정사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 120살로 살았어요. 노부나가의 아버지 때부터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 노부나가 이름은 죽고 나오고 히데요시 있어요. 죽고 이런 상황인데 이때 당시 몇 살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50 후반이었나? 그렇죠. 예. 아, 아직 젊군요. 워낙 어렸을 때 등장을 해서 워낙 어릴 때부터 7살인가 그때부터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여담인데 이런 전국시대 삼국지도 마찬가지지만 웃기지도 않게 오래 살아야 이기더라고. 아, 이때 나온 말이군요. 강한 놈이 강한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다.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승부는 수명에서 나더라고요. 와. 그럼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인과 이 정통무장의 대결이었고 상인 쪽이 지금 요도도노잖아요. 근데 여기서 덜컥 굉장히 힘을 실어주던 그 딴지 걸던 장수가 죽으면서 굉장히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는 좋은 상황이 되면서 파벌에 좀 힘싸움이 좀 쏠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까 말했던 이시다 미츠나리. 네. 이시다 미츠나리하고 이 마에다 토시에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마에다 토시에가 거의 뭐 자기 동생처럼 이렇게 막 해다녔는데 그래서 많은 임진왜란 출신 장수들이 이시다 미츠나리를 재수 없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에다 토시에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죽으니까 나니까. 나 이제 못 참겠다.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현실인데 만약 우리나라 같으면 지식인층과 관료군이 만들어져서 관료가 국정을 다스리고 무관들은 일정 부분 국가의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죠. 통치를 담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료가 국가를 유지를 하는데 여기 지금 아직 관료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이시나리나 이쪽도 결국 영주급이란 말이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상인이니까 이시나리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이게 분명 이제 승부가 날 텐데 한쪽은 무장 집단이고 한쪽은 왠지 전쟁은 못할 것 같은 상인 집단이다.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센 놈. 역전의 용사들이 이기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이시나리 밑에서 전쟁을 해서 이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마에다마저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리더십이 사라진 거죠. 아하. 그러면 전국시대 살면서 배운 게 뭐예요? 힘센 쪽에 붙어야 잘 붙어야 되겠지. 아 그러면 그 장수가 죽음으로 해서 네. 임진왜란 출신의 불만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붙게 되는. 아니요.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붙는 생각이 아니라 네. 바로 일단은 이시다 미츠나리부터 쳐버려요? 예. 특히 누가 갓도 기요마사가 바로 이시다 미츠나리를 죽이려고 쳐들어갑니다. 이때 이시다 미츠나리는 주랭랑을 치죠. 그래서 많은 일본의 드라마와 소설에서는 이 주랭랑 친 이시다 미츠나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밤에 몰래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도움을 받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에야스의 도움으로 시가현에 있는 사와야마 성에 은거를 하게 됩니다. 이시다 미츠나리가. 목숨은 부지했네. 네네. 자 그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칼자루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쥐게 된 거죠. 이미 히데요시 분파는 분열의 네. 정점을 달리게 되고 네. 드디어 내가 참을 때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오래 기다렸다. 지금 등장 시대로 보면은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급의 장수는 이제 없어요. 임진왜란에 가서 살아온 장군들, 갓도 기요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맹장으로 용명을 떨쳤지만 이게 삼국지로 치면 관우장비급 세대는 끝났죠. 이에야스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그 밑에 애들이라고 이제. 그래서 1599년 9월에 가장 큰 성이 오사카 성이잖아요. 네. 오사카 성하고 거의 같은 크기의 천수각을 하나 딱 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천하인이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아무도 그것에 그러면 반항을 못하게 된 건가요? 과연 내가 힘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건 뭐냐면은 정월이 됐을 때 나한테 다이묘들이 와서 인사 안 하냐 오. 이거를 보면 돼요. 1600년 정월이 됐습니다. 많은 다이묘들이 오사카로 와서 일단은 정통성 있는 히데요리한테 인사를 해요. 아. 근데 인사를 뭐 하면서 뭐 다과라도 한 잔인가 아니고 인사 안녕하세요. 바로 나와요. 그리고 우르르 이에야스에게.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여기에서 요도기미가 대노를 합니다.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전국시대의 패권이 다시 흔들리고 경제 관료, 오미파와 무장파, 우아리파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힘을 키워가는 무장파와 이에야스. 결국 무장파는 오미파 미스터리를 습격한다.
미스나리의 실각으로 더욱 세력을 확대하는 이에야스. 미스나리는 복수의 칼날을 가하는데 이에야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 목숨을 건진 인물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시다 미츠나리. 네. 이시다 미츠나리가 거병을 합니다. 목숨 살려줬더니 또 뒤통수 쳤네. 아이고. 네. 아 근데 이미 극본이 너무 완벽하게 엔딩을 준비하고 있어. 아 이거 몇 년을 기다렸는데 40년 기다리신 분인데. 설마 뭐 이변이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히데요시가 어쨌든 전국의 패자였잖아요. 네. 실제로 병력을 모아보니까 네. 서군 쪽이 훨씬 외형상으로 우세했어요. 그래요? 정통성이 있으니까 아직 어쨌든. 오. 사실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렇게 군 지휘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저기 뭐야 행주산성에서 깨졌다고. 그것도 10배의 병력을 갖고 들어갔다 깨져. 행주산성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총사령관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장군 중에 한 명인데 가서 뭐 박살이 났어요. 뭐 돌세례 엄청만 했죠 뭐.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시다 미츠나리가 거병을 하자 무려 8만이 넘는 군대가 모였다는 건 그래도 이시다 미츠나리 역시 그렇게 뭐 생각 없이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닐 거다. 왜냐하면 결국 이에야스의 기반은 그 관동 쪽의 그 영지뿐이고 전국은 히데요시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체제에서 히데요시가 죽었다고 해도 히데요리의 명령으로 불러왔을 때 서군 측에 가담아 통제하에 있는 다이묘가 훨씬 많죠. 그래서 병력상으로는 사실 서군이 월등하게 우세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리를 등에 업는다 싶었는데 지금 형상은 히데요리는 도쿠가와 쪽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군과 서군을 조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야스의 동군은 약 8만의 군대였고요. 그다음 미츠나리의 서군은 약 10만의 군사였습니다. 오, 비슷하네요. 이거는 전국 시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군대가 붙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요 40년을 기다리셨는데 한 번도 병력이 더 많아 본 적이 없어. 항상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다린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맞아요. 세키가라 전투의 주요 무장을 한번 소개해보면요. 먼저 서군입니다. 모리 테루모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도요토미 정권의 중심으로 활약했던 서군의 총대장입니다. 근데 명목상 총대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인 대장은 이시다 미츠나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의외로 많은 수의 병력을 끌어모았는데 그렇게 또 인망이 두터운 편은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모리를 총대장 삼았다는. 얘기 들어보면 좀 약간 눈꼴신 행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딱 그 재승박덕 스타일이었다고. 그렇게 원래 진짜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꼭 가서 잘난 척을 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타입. 있어요. 막 음식점 가도요. 먹으면 맛있으면 맛있었다고 그냥 하면 되는데 뭐 이 집은 다 좋긴 한데 요거를 조금만 더 구웠으면 맛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재수없는 게 그거잖아요. 딱 먹자마자 숟가락 타면서 조미료 탔네. 왜 조미료가 제일 맛있는데요, 왜? 조미료 안 들어가면 난 안 먹어. 그럼요. 근데 그 맛에 먹지. 제일 나쁜 습관이 이거예요. 누가 탁 먹다 좀 맛있네. 맛을 모르는구만. 너무해. 무시하는 너무 싫어. 사람. 자기는 뭐 많이 안다는 것처럼. 자기는 일관성이 없어요. 음식이 좀 맵네. 매운 게 좋은 거야. 이거 되게 맛있네. 짜구만.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 말에 반대로 가는 양반들. 그거 진짜 안 좋아요. 많은 부분이 나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코 리더가 아니고 리더십을 깎아먹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다 미츠나리가 바로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바로 저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바야카와 히데야키. 히데요시의 양자로 이제 세키가라 전투를 통해서 아주 대영주로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인데 사실 이게 다 소개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일본의 유력 다이면은 다 참전했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아마 지금 이 정도 소개해도 저게 뭐냐.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더 길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인물 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냥 하면은 이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에스기 가케가츠가 있어요. 우에스기요? 네, 우에스기는 아들이 없어서 우에스기의 양자죠. 아하. 굳건하게 그 우에스기 겐신의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세키가라 끝나고 나서 이제 항복을 하는데
어쨌든 우에스기 집안은 인망은 안 잃어가지고 이 집안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갱신 집안이 약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뚝심 있는 집안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근데 대가 끊겨서 갱신의 후에는 아닌데 사실. 아니지 많이 아 그렇죠, 안 좋았지. 그렇죠. 하여간 그러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에스기 집안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재미난 게 서군에 있었던 무장들 중에 또 히데요시 부하들이 되게 임진왜란에 이제 많이 왔으니까 그 참전을 하는데 다 이쪽 편은 아닌데 서군의 중추 세력들이 누구냐면은 다 행주산성 전투 참전자들이에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다 거기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일본 장수들 내에서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 보는데 그렇죠. 패했을 때는 상대가 잘 싸워서 우리가 졌다라고는 절대 말 안 해요. 쟤들이 무능해서 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행조 전투에서 크게 패했으니까 그때 참전했던 지휘관들이 다 비난을 많이 받고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나 저런 놈 밑에서 못 싸워. 이게 마녀 사냥을 많이 당하는데 그 주요 장군들이 전부 서군의 주요 지휘관이에요. 있었구나. 그래서 들리는 일설에 누구 하나는 나 그 꼴 보고 입 틈에 못 붙어 있어. 그래서 이제 동군으로 갔다는 설까지 있을 정도로 이제 행주산성 패배자 그룹들이 서군의 지휘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비교적 명성을 날린 장군들은 네. 또 동군 편으로 와요. 제일 유명했던 가토 기요마사. 그건 뭐 조선군도 인정했으니까 일본군에서 제일 잘 싸우는 애는 기요마사다. 근데 원래 오와리파니까 깨끗하게 이에야스 편에 붙었고, 그다음에 이 나오마사는 뭐 도쿠가와 좋아하는 분들은 알지만 유비에 있은 관우 장비 같은 사람이 이 나오마사고, 후쿠시마 마사노리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말 탁월한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 실전형 장군들이 동군에 대거 포진한다. 자 이제 동과 서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전투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네, 1600년 7월이었습니다.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에야스의 가신들의 성을 속속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동군은 처음에는 징조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았어요. 이에야스가 이제 서군이 여러 세력이 섞였으니까 자기네처럼 단단하지 않잖아요. 내부 분열을 시키려고 막 편지도 보내고 했는데 탁 드러나게 배신하거나 나는 이에야스에 붙겠다 이런 애들이 없어가지고 네. 서군이 빵빵하게 모여요. 결과적으로 병력이 더 많았죠. 여기다가 이제 치명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자기 이제 후계자로 찍혀 있었던 이에야스의 아들 히데다타가 무려 3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오기로 돼 있었는데 네. 좀 히데다타가 좀 이렇게 다들 그 자식 농사들을 제대로 못 쳤는지 아니 아버지가 싸운다는데 그러면 참전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아니 엉뚱한 성을 공격해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일부러 혹시 일부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버지가 혹시라도 전사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하여간에 행군도 늦고 뭐 배 아팠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간 배가 쓸데없는 작전을 해가지고 걸렸다 이래서 새끼가를 끝내 못 와요. 나름 대단히 유력한 부대였는데 불구하고 그러죠. 아니 왜냐면 그 병력이 왔으면 거의 동수인데 그렇죠. 약 10만 대 8만이 안 되는 군대였으니까. 이 3만이 합류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 서군이 떨어져 나가지도 않았고 정작 떨어진 건 자기 아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새끼가라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딱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여러모로 이에야스가 불리한 상황 아닌가요? 여기다가 더 치명적인 사태가 생기죠. 네. 승리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게 지형상으로 절대적으로 서군이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오목한 지형으로 동군을 끌어들이는 상황. 아하.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고지대는 전부 다 서군이 위치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시대 하면서 많이 얘기했지만 특히 일본은 평야전이 아니라 산과 강이 만나는 데서 많이 협곡전이죠. 싸웠는데 지금까지 모든 전투가 결국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애들이 승리했다고요. 전력이 비슷할 때는. 근데 병력도 더 많죠. 유리한 지형을 선정한 정도가 아니라 포진해서 이미 졌어요. 전체 고도는 몰라. 대강 고도로 보면 우리나라 한 300에서 500m 산 같은 아주 높은 산 아니고요. 줄을 이어서 감겨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분지 같은 게 있어요. 계곡을 골짜기 같은 데를 쭉 따라 나오다 항아리처럼 넓어지는 지역인데 중요한 건 항아리처럼 넓어졌다는 건 주변이 산으로 싸고 있다는 거죠. 이에야스군은 그 항아리를 지나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군은 어떻게 포진하고 있으냐면 그 좁은 길이 시작되는 산지에 핵심 주력 부대가 쫙 포진하고 있었어요. 포진만 한 게 아니라 마방채까지 방어 진지까지 구축하고 있었어요. 산비탈에.
이에야스군은 평지를 지나서 좁은 길을 경사를 따라 올라가서 최악이네. 협곡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 항아리 지형의 남쪽 면을 삥 감는 지역에 서군이 다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니 이 얘기만 들어서는 이제 서군이 승리할 일만 남았어요. 그럼요. 보자기 벌리고 있는데 주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양측 합해서 이 18만여 되는 대군이 이제는 새끼가라에서 운명의 결전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무기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대규모 부대가 참전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병력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쟁쟁한 다이묘 부대가 너무 많이 참전했기 때문에 이 큰 전장을 어떻게 통솔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승부의 기름길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각 부대, 각 다이묘 부대에서의 그 조총병이라고 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을 때고 대단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왜 박사님께서 이제 각 곳곳에 뭔가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곳이 어딘가요? 첫 번째 지역이 있었죠. 이제 사사오산 지구라는 데인데 이시다 미츠나리가 본진에 두고 있었던 것이 사사오 야마입니다. 여기로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 가토 요시아키, 호소카와 다다오키 등의 부대가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여기는 지형상으로도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뾰족하게 둘러싸고 있고 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지역이에요. 네. 여기를 원래 뚫어야 되는 네. 데고 그 사사오산 전투에서 서군이 병력도 2배였고요. 그렇죠. 지형도 훨씬 좋은 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방어 진지까지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더하면 실제 전력은 거의 5배의 우위라고 봐야 돼요. 그럼 맞게 지어 나가야죠. 그래서 동군이 맡겨져 나가야 되는데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워낙 동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력 부대였는데다가 구로다 이 다 임진왜란 참전해서 제일 날렸던 장군들이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임진왜란의 수치파와 임진왜란의 영광파가 붙으니까 아하. 5배의 외형상의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누가 봐도 서군이 이길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야스가 굉장히 강했다. 그렇죠. 그러나 승부는 안 나고 팽팽한 접전이 벌어져요. 아하. 근데 항아리 입구가 여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선이 워낙 크니까 네. 여기저기 지구별로 벌어지는데 네.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데가 바로 남쪽에 있었던 텐만산 지구예요. 어. 여기가 원래 총성을 제일 먼저 올렸어요. 전투 시작은 여기서 됐는데 여기서 서군의 지휘관이 우키타 히데이에라는 사람이에요. 우키타 히데이에는 히데요시의 양자예요. 근데 양자가 되려고 된 게 아니고 히데요시가 모리를 공격하러 나갔을 때, 그러니까 혼노지 사건 나기 전에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모리 공략하는 전략 거점이 지금 유명한 히메이지성. 히메지성. 히메이지성이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 쌓은 거거든요. 네. 거기와 모리의 거주지인 히로시마의 중간에 있던 데예요. 네. 당연히 양쪽 눈치를 보겠죠. 네. 그러다가 히데요시 편에 붙어요. 그런데 히데요시는 그때만 해도 아직 천민이었고 그냥 대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때 명분 있는 영주가 자기 가족들을 다 히데요시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뭐 히데요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아들이었던 히데이에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키다 히데이에가 임진왜란 갈 때 총사령관이었어요. 와. 아. 그것도 나이 20대인데. 와. 그러나 아무튼 이날 전투에서는 무려 17,000명을 거느리고 와. 그 장창병 5단의 방어진을 펴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맹장이었던 이나오마사하고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6,000명 정도의 병력을 갖고 도전을 합니다. 반도 안 되네요. 이걸 잘 싸웠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히 분전을 해가지고 승부가 안 나요. 바로 이때 새끼가하라에서 포진해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네. 텐만산 바로 남쪽에 이렇게 꺾어진 부분에 네. 주력 부대 하나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원 병력인가요? 이미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붙고 있을 때 옆구리를 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도쿠가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면의 협곡 굉장히 불리한 지형을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왼쪽 측면이 무방비로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남쪽 측면이죠. 네. 여기에 있는 고바야키 부대가 얘들이 내려오면 측면을 밀리면서 2개 부대가 다 쓸려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거잖아요. 주머니 감싸서 쫙 좀 매면 끝나는 전멸. 거죠. 전국시대 맹장들이 총집합한 새끼가하라 전투.
이에야스의 동군과 미스나리의 서군, 그 세기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병력이 열세인 동군에게 닥친 어둠의 그림자. 게다가 이에야스의 후계자가 참전하지 못하고 유리한 지역마저 서군에게 뺏기게 된다. 하지만 실력파 무장들의 선전에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데 세키가와라 전투의 결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항아리의 입구 쪽으로 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앞쪽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 산 이 측면에 있던 상대편 적군이 뚫고 들어오거든요. 이거 옆구리 이제 찔러 들어오면 완전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일단 전투가 벌어진 곳에서는 접전 5대5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 배치를 서군은 완벽하게 해놨죠. 완벽했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 반격이 가능해요. 네. 첫째는 저 텐만산 측면을 잇던 마츠오 산에 있는 군대가 출동해서 네. 측면을 쓸어버리는 그렇죠. 것이고 더 무시무시한 함정이 뒤에 있었죠. 저기 뒤 지도에 나오는 동쪽에 네. 난쿠산에 서군의 병력이 매복해 있었어요. 이제 뒤를 다 들려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대가 출동하면 완전히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의 뒤가 막혀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조차도 포위망 안에 갇히게 되죠. 아니 병력 수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거의 뭐 서군이 완벽하게 이제 서군이. 이길 일만 남았다라고 그러니까 미츠나리 보시는 거예요? 생각은 난쿠야마에 있던 이 부대만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면 전쟁은 아주 쉽게 끝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산이 딱 있고 삼면에서 탁 둘러싸면 그냥 끝.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여기서 분명히 전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전사했단 말이죠? 스포하지 말래. 분명히 지난 시간에 스포하지 말자고 미안합니다. 해놓고 미안합니다.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마스오산, 가장 중요한 이 마스오산에 고바야카와 히데야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바야카 히데야키가 계속해서 관망을 하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시다 미츠나리가 신호를 보내고 심지어 전령도 여러 번 보냈어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요. 아, 미스나리가? 네, 가서도 왜 안 가십니까? 스파이 아니에요? 제가 곧 준비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하는데 사실 윤전 아나운서가 지금 짚으셨는데 진짜요? 이미 이 히데야키는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내통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왜 밀서들을 보냈을 때 아무도 호응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이미 호응을 하고 있었는 거네요. 그래서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도 얘가 빨리 배신을 딱 하고 우리 쪽에 딱 붙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이중첩자야. 양쪽 봐고 유리한 쪽으로 가려고. 네, 그렇죠. 이때까지 관망한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한데요? 아니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관에 든 쥐가 된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도쿠가와를 쳐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절대 충성, 얘는 5대5, 쟤는 7대3.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보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히데야키가 주저하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제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저것만 믿고 예.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철포 부대한테 야 히데야키가 있는 산 쪽을 향해서 철포를 발사하라. 총을 발사하라. 뭐 죽이겠다고 발사한 게 아니라 위협을 한 거죠. 총을 빡빡빡 발사하니까 이때서야 히데야키가 화들짝 놀라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젠 동군으로 붙자. 그래서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붙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때 전시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치나리는 빨리 출발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도쿠가와는 니네 왜 출발 안 해? 하고 경고 사격을 했단 말이죠. 그럼 느끼기에 이거 저쪽에 붙는 것보다는 이쪽에 붙어야겠다라는 약간 위협감을 느껴서 했을까요? 그게 결정적일 때 들어가야 공이 커진다. 타이밍을 아는 남자가 돼야죠. 오. 이래저래 늦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종가 칠 때까지 기다린 거야.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총을 쏜 게 지금이 상종가다 이 자식아. 이제 지금 하면 몰라나. 그러니까 이거는 미츠나리 입장에서 완전 뒤통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와서 전령들이 보고를 하는데 안 믿어요 처음에. 그럴 리가 없다. 이게 돌아선 게 아니라 쟤네들 치러 가려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거다라고 계속 믿지를 않았는데 완전히 저쪽에 붙은 걸 본 거예요. 이제부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신을 걔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때리기 시작해요. 히데야키가 배신을 하자 그 주위에 있던 이제 와키자카, 쿠츠키, 아사자 등 속속해서 배신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저 마스오 산에 있던 부대가 거의 확 돌아서요.
와, 근데 사전에 히데야키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이렇게 뒷거래를 한 거지 나머지 배신한 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전쟁 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모두를? 많은 아, 그러니까 다이묘들한테 보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뜻을 전달받고 히데야키처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다이묘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이제 완전 전세가 3명이 둘러싸여 있는 전세에서 2대2 전면전이 돼버렸네요. 이게 네.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동군, 서군 모두 측면을 위협받아요. 히데야키는 완전 측면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편에 붙느냐에 따라서 동서군 측면이 같이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네요. 가장 결정적인 결정적인 치명타가 됩니다. 산 정상에서 그러면 왼쪽으로 뛰어내려갈까 오른쪽으로 뛰어내려갈 건데 와 서군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설상가상으로 동구는 사기가 확 오르잖아요. 그렇죠. 야 유력한 부대들이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나는 거 뭐야?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콘인가 그 이시다 미츠나리의 밑에 있던 뭐 역전의 맹장이 하나 있대요. 그 사람이 정말 잘 싸웠던 네. 무장이었는데 여기서 사콘이 대단히 이른 시간에 전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시다 미츠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으로 의지할 상대도 없어진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동군한테.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동군의 학살전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방적이군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던 게 맨 우측에 배치했던 부대, 서군의 부대 하나가 히데야키가 배신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던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저놈들 배신할 거다. 너 하면 나도 바로 할래. 아니요, 막으려고. 아니 막으려고. 굉장히 전략적으로는 미스나리가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각 무장들의 개개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 상황은 사실 다 우리 편 어느 편이고 모이긴 했지만 서로 믿을 수 없는 상황. 말만 동군 서군이네. 그렇죠. 특히 결속력은 서군이 훨씬 느슨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히데요시 집안 충성파죠. 그래서 제 아무래도 이상액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낌새를. 도르니까 내일 올 줄 알았다고 막아요. 걔가 막아서 잠시 저지가 되는데 이 부대가 소수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괴멸돼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밀리기는 거야. 그런데 서구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요? 히데야키가 배신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난쿠산에 있던 부대가 이 부대가 움직이면 이 측면에서 배신해도 이길 수 있었어요. 아하, 근데요? 왜냐하면 저 난쿠산에 있는 부대가 진격해버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은 협로해서 완전히 뒤를 막아서 앞으로 밀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게 뒷산에 있었던 그렇죠. 부대군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작동해도 서군이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if예요? 그랬으면 그럴 수 있었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저기서는 이제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기카와 시로에가 선봉에 서는데 얘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 배신했어까지는 아닌데 안 움직이니까 주변이 다 알았어요. 저게 내통했구나. 기커하는 배신이다. 이렇게. 예, 자기들끼리 속을 챈 거죠. 그래서 뒤에 있던 저쪽의 총대장이었던 모리 히데모토 보고 너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리 히데모토는 앞에가 안 가니까. 그치. 군대는요, 그 절대 질러 못 가요. 명분이 있군요. 그건 명분이 아니라 작전 명령이에요. 아. 예를 들어 도로가 좁을 때 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작전 계획 짤 때 예를 들면 1사단이 이 길을 먼저 가고 그다음 2사단이 가게 돼 있는데 2사단이 먼저 거기 도착했어.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가면 이거 군기 위반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도로 점유 진행로를 지금 작전에서 굉장히 중시해요. 배신할 마음이 없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앞질러 가는 건 거의 너를 치고 가기 전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지금 또 도시락을 먹어야 되겠다. 벤토 타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부대들이 히데요시 쪽의 충성파 부대였는데 앞에 있는 두 부대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쳐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치면은 거기서 싸움 나면 어차피 자기들이 이기지도 못해. 네. 그래서 뒤에서 꼼짝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다시 한번 쭈쭈쭈 후진의 정리 타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의 두 선봉 부대 두 부대와 미즈나리 부대가 지금 정면으로 맞닥뜨려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오른쪽에 미츠오산에서 사실은 원래는 미츠나리 군이 그렇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옆구리만 쳤다 하면 박살나는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미츠오산에서
난 왼쪽 칠래라고 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붙어버린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거 미치나리가 큰일 났다. 하지만 우리에겐 후방 부대가 있지라고 해서 후방 부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카와와 모리가 있었는데 기카와와 모리가 도시락 좀 먹고요. 안 움직이는 바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군은 뒤도 뚫리지 않았다. 그렇죠. 와 이러면 이건 이게 전략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미리 잘 짜놓은 건가요? 근데 이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예상하지. 그냥 운이야? 이렇게 약간 운도 있는 건 운칠기삼 아닌가요? 그게 이제 미스터리가 있는데 다시 배치도를 보면 저걸 모르고 들어갔을 리가 없거든요. 도쿠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요? 이에야스 좀 되는 애가 저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난쿠산에도 움직이면 천하의 맹장도 방법이 없어요. 누가 봐도 나 죽으러 가는 길인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저기 못 들어가죠. 저 상황에서. 저걸 들어갔다는 건 어느 정도? 확신은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 모리 집안이 우리가 그동안 할 때 모리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일본의 서부 쪽 지금의 히로시마 그다음에 나중에 큐슈까지도 쟤네들이 거의 저기 위력을 가지거든요. 얘들이 꼼짝 안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히데요시가 걔를 치러 갔다고요. 그랬을 때 혼노지 사건이 나서 오다 노부나가 죽어요. 그렇죠. 그때 히데요시가 모리 가문하고 바로 휴전을 맺고 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때 모리가 추격했으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히데요시 군도 치고 거꾸로 최후의 승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노부나가 군대가 완전히 분열된 상태에서 교토까지 갈 수 있는데 딱 휴전을 맺고 맞아요. 추격도 안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당신 도대체 왜 이럽니까? 모리 모토나리의 집안의 모토가 그거래요. 가늘고 길게 살자. 급하군요. 그 옛날 뭐 수많은 나라에 나오잖아요. 죽을 때 아들 셋 불러놓고 뭐 젓가락을 주니 뭐 화살 3개를 주니 뭐 하나씩 분질러 봐라. 3개를 같이 분질러 봐라. 뭐 그 얘기. 네. 근데 이거는 실화가 아니고 그 집안에 갖다 붙인 얘기인데 이 집안이 그거예요.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자. 그러니 너희들끼리 분열하지 마라. 그러나 니네들끼리 단합해서 괜히 뭐 어디를 치겠다. 그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니네들끼리 안 싸우고 잘 있으면 영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이게 집안의 가훈이었다고. 와. 그 전쟁에 참여는 하지만 열심히 치진 않는군요. 근데 지금 상황도 보면 아직까지 배신은 했지만 도쿠가와 그렇다고 해서 도쿠가와를 도와서 미즈나를 적극적으로. 치러 가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이 기카와 히로이가 이름이 모리자가 안 들어가지만 네. 원래 모리 집안이에요. 그날 산에 있던 기카와 히로이와 모리 히데모토는 다 모리 모토나리의 손자들이에요. 그 아들의 아들. 그래서 총대장이 모리 데루모토인데 이 사람이 모토나리의 장손자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 큰아들인데 얘가 총대장이 될 때부터도 적극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스나리가 워낙 인기도 없는 데다가 총대장 해봤자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요. 신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 단위 세력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고 센 데가 모리 집안이거든요. 얘는 머리를 쓴 거지. 모리 집안이 들어오면 세력도 빵빵하게 세지고 사람들 입장에서 모리가가 히데요시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면 제일 큰 집안이니까. 그리고 쟤는 좀 중립적이니까 사람들이 따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뒤통수를 쳤군요. 예, 총대장을 맡더니 그냥 눌러 앉아버렸다. 약간 좀 총대장이 되면 좀 책임감도 좀 있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뭐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던 거고. 히데아키도 안 움직인 게 아마 그 산에 있는 모리 집안 상황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먼저 움직이나 내가 먼저 움직이나. 그런데 미스나리가 제일 실수한 건 이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부대를 다 자기 주변에 모아놨어요. 저 사사오 중앙 라인에 모아놓고 그쪽은 배신도 별로 안 나왔죠. 네.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 중에는 쟤는 틀림없이 배신 때린다고 그러는 애들을 결정적인 자리에다 갖다 놨어요. 아하.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미스나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쟤들을 중앙에 뒀다 배신 때리면 뭔 큰일 난리가 날 나니까.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 지위에 놔뒀다가 판세를 보고 쟤들이 우리한테 붙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고 나서 보면 마스오산에 배신자 무리를 왕창 넣어놨죠. 제일 중요한 건 난쿠산에도 배신자 무리를 왕창 넣어놨는데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걸 안 만들어놨어요. 한쪽이 움직였으면 아마 그쪽도 따라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난쿠산 같은 경우는 정말 웃기는 게 오른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충성파예요. 왼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의심스러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다가 좀 더 충성스러운 애들을 그렇죠. 했으면 충성스러운 애들 앞에 놓고는 해서 밀어야 되는데. 혹시 뒤맞을까 봐.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문관들은 적진할 때 그렇게. 아. 항상 전쟁이라는 건 어차피 주먹을 내밀 때 맞을 위험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무관들은 선봉에다 센 부대를 세워서 밀고 나가고 쟤들이 만약에 배신에 때리면 그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승부를 걸어서 제가 나를 따르게 한다고. 근데 문관들은 작전 세운 다음에 얘가 이러면 어떡하지? 얘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래서 소위 거기에다가 다시 맞춰요. 그러니까 약간 무관들은 공격적이라면 문관들은 살짝 방어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무관이든 무관이든 용장 스타일은 일이 되게 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안 되지 않게 하는 데 중심을 둬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명언이 또 하나가 있죠. 네. 예. 첫 번째 생각한 게 답이다. 맞아요. 바꾸면 틀려. 제가 어디 기업에 있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신년에 무슨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준비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훌륭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그 계획을 놓고 문제점을 지적해요. 듣고 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서 치면 어떻게 앞에다가 선봉부대 세워놨더니 제가 뒤에서 치면 어떻게 알렉산더 같으면 뒤에서 치면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서 그렇죠. 독고가에서 잡아버리면 되잖아. 일단 찔러보자, 이렇게 할까요? 이거죠. 네, 그럴 텐데 그러네. 바꿔. 쟤들을 앞에 세우고 니네가 믿을만한 애가 뒤에 서서 앞으로 밀어.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이렇게 세워서 문제점이 뭐냐를 지적한 다음에 그 문제점 막느라고 계획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완책은 하지만 메인 틀을 안 흔들어야 되는데 다칠 게 걱정돼서 안 다치도록 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전략을 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지 않을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 이길 맞아요, 전략을 세워야 정확하게. 되는 거군요. 이길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지 않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재밌다. 다음 이야기. 일본의 역사를 바꾼 세키가와라 전투. 아직 끝나지 않은 세키가와라 전투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된다. 세키가와라 전투.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재밌는 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새로운 주장이 이렇게 계속 대두가 되더라고요. 세키가와라 전투에 영국 엘리자베스 1세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이 세키가와라 전투가 벌어지기 6개월 전에 영국 배 한 척이 일본에 표착을 합니다. 이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이후 도쿠가와 이에스는 어땠나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히데요시 가문이 멸망한 게 아니라 천하인에서 다시 영주로 떨어진 거예요. 히데요시 가문이 남아있어. 오사카 성과 히데요시의 패는 아직도 살아있어요.